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뭐 일주일이 금방 그렇게 달아납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많이 성장하는구나, 내가 늙는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연령대에 따라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중에 내가 생각에 70% 가까이, 뭐 보수적으로도 60%는 요즘 세상 가면서 이 세월이 과연 1년 뒤에 또 2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도 저희들 그 당의 중요한 그 현충원, 국립현충원 참배 행사, 또 이승만 대통령님 또 이화장에서 탄신 기념 행사 등등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태우 구국담론은 한 주도 쉬지 않고 이렇게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다는 거, 그 사명감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 쉬어도 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중요한 시국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애국 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이고 현실 파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 전에 시한소, 제가 최근에 좀 가끔 애국 참여시를 쓰고 있는데 서정시가 아니니까 뭐 낭독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가장 흔하게 접하는 시가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참 서정적인 시죠. 언어의 그 조탁을 통해서 시인의 순수한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대표적인 서정시인데, 김소월님이 그 시를 쓸 때는 북한의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을 것이고 북한의 독재 정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김소월님이 이 시를 쓸 때 북한의 영변과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일산의 뒤에 그 황룡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오후에 잠깐 산책하면서 일주일에 피곤함을 달래고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하나 지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달래, 저는 진달래 꽃 2021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변의 진달래, 황룡산의 진달래. 그 아름다운 자태주의 민족혼이 묻어나는구나. 영변의 약산 진달래는 방사능 기운으로 그 자태를 잃었고, 황룡산의 진달래는 좌익들의 원혼으로 더 붉게 피는구나. 영변의 약산에는 김씨왕조 멸망 후에 자유찬가 부르며 김소월님의 시심으로 그대들을 다시 보내지만, 오늘 황룡산의 진달래는 나에게 싱그러운 미소로 자유의 정신 달라니 허겁지겁 거리로 달려가서 힘차게 달려가 너의 꽃잎을 따서 내 입안에 넣어 붉은 이데올로기로 오염되기 전에 그 순수한 자연은 노래, 자유의 정신을 새기리라. 황룡산의 산속에 새기리라. 이런 저의 간단한 시심을 소개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애국 참여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좀 기록으로 남깁니다만은, 뭐 저도 재주가 미천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제가 22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월요일 날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뭐 제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들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한 다음에는 부정평가가 34.1%, 부정평가,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가 34.1%까지 떨어지고,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62.2%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격차가 거의 뭐 28.1%, 더블 스코어 가깝게 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자꾸 축소하고 방해하더라도, 이제는 자꾸 그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거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이 여론조사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가 이제 우리가 뭐 표본 집단을 어떻게 샘플링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화를 돌리고 뭐 주로 어떤 연령대를 얼마나 프로테일을 배정하고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 흐름을 정확하진 않겠습니다. 흐름을 읽는 데는 우리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실정을 하고 엄청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이거를 국민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견인해갈, 국민의 약 70%의 힘을 모아서 날따르를 하는 그런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에 확실한 원내 대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지부분되고 흐트러뜨리고 문재인 씨가 계속 이득을 보는 이러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열심히 싸우고 정말 유네스코 유산으로 기록될 정도의 집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외 정당이다 보니까 한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이 정도 지금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활용 못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응?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허용하고 대한민국 국가 해체를 방조하는 1등 공신은 보수라고 이정하고 야당인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 역을 하고 있는 거짓 보수 세력이다. 그들은 아마 지금은 뭐 호의호식하고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해가지고 뭐 자신들의 피해가 안 온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훗날 바른 사가들이 이 순간을 평가할 때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부도덕성, 비겁함은 혹독하게 평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어렵게 투쟁하는 것은 훗날 의병이 투쟁한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독재 정권에 싸우지 않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망친 그런 국회의원인지 뭔지 특권 세력으로 기록될지 모르지만 아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역사의 태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구국을 위한 목숨을 건 투쟁으로 국민들의 여망을 따라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김영수 대법원장은 계속 지금 우리 양심의 세력 사법부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소리는 외면하고 지금도 계속 말이죠. 본인이 꼭 신경을 써야 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본인들이 유리한 재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러한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의 남용 그리고 의혹과 관련해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라는 이런 기록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도 오늘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통진당 인사들과 관련한 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서 법원 행정처의 뜻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됐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고, 이들이 국제인권법연구원의 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까지도 인정이 됐다. 그래서 이전 상임위원이 현재 파견된 법관을 동원해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런 건데, 글쎄요. 하여튼 올바른 판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흔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사법부가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그제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아마 지난 일요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럽니다. 발사했는데 그거를 우리 합참에서 계속 그거를 팔로우업을 하고 지켜봤으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런저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국민들한테 알려서 안보상 크게 해로운 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다가, 그 워싱턴 포스트 내가 그 기사를 놨다길래 찾아봤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존 허드슨 앤드 그리고 나카시마 앨런이라는 두 기자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기사를 실어가지고 이제 미국도 알려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North Korea fires short-range missiles in challenge to Biden administration. 여기는 하여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나 핵 문제 등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제재, 북한의 대통령 명령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좀 미국과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난 21일 오전 6시 36분쯤에 이제 평안남도 남포에서 서해상으로 이제 단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걸 쐈을까? 국방장관, 외교장관 여기 다녀가고, 그리고 알라스카에서 중국과 미국의 2+2 회담도 여러분들 모두 발언해서 피트기는 그 갈등을 표출하면서 합의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성명서도 채택 못하는 그런 분위기. 왜 북한이 굳이 이 시점에 그 단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했을까? 하여튼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글쎄요. 작년에 4.15 총선 하루 전에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작년에 총선 전에 제가 우리 공화당 4.15 총선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으로 막 분주히 움직일 때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점은, 북한이 이거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아무튼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북한 변수는 항상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뭐 큰 지방선거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잖아요. 뭐 우리 군이 하여튼 북한의 이런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이걸 지켜보고 있었으면서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글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면 뭐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할 텐데 방향만 틀면은 뭐 탄도 미사일이든 순항 미사일이든 이렇게 한가한 얘기 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뭐 발표는 뭐 이런저런 전략적인 이유로 국민들한테 뭐 잠시 늦게 알려줄 수 있지만, 아니 탄도미사일은 뭐 굉장히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고 순항미사일은 위협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단거리 미사일은 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 아니야. 일본이나 유사시에. 단거리 미사일이 떨어질 데가 어디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하고 있을 텐데, 더구나 대한민국 적화 통일해 가겠다고 호시탐탐 무력 시위하는 김정은 정권이 쐈는데, 이런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을 하여간 쏜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되고 혹시나 또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강한 규탄 설명이 나와야지. 이러니까 정보가 시시하고 조용하니까, 미국은 뭐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당장 대한민국은 나쁜 맘 먹고 방향만 틀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데 시시하고 말이죠.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할 그런 논평이 나올 때가 아니란 얘기죠.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좌파 정부가, 종북적인 좌파 정부가 혹시나 이거 뭐 김정은이하고 짜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의심. 그럴 만한 충분한 그동안의 이 정권 4년의 행태가 지금 다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거 몇 개만 하더라도 뭐 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문재인 씨가 이 나라의 그 국가 원수로서 부적절하게 행한 발언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북한 괴뢰 정권하고 말이야 거의 공조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과 정책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9.19 군사합의도 그 북한이 뭐 이미 다 사문화시키긴다 한 걸 우리 정부만 지키겠다고 헛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몇 가지만 제가 또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왜 우리가 북한을 의심하고 왜 이게 음모가 있는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지는 평소에는 뭐 생각하지만 다 잊어먹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내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은, 이거 조갑재 선배가 조갑재닷컴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그 북한이 그동안에 저지른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이 많아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냥 이게 단순히 이 사건만 보고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지 국방부가. 2017년 유엔 총회연설에서 문재인 씨는 6.25 남침 전쟁을 말이죠 내전이라고 그러고, 내전이면 국제전이다. 이게 소련과 공산권이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서 6.25 침략 전쟁을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아주 잘못된 거라는 것을 희석시키는 이런 발언을 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야 리셉션에서 김일성주의자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김일성주의자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얘기했지. 2018년 9월에는 북한 평양에서 그 북한 방문한 자리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애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호칭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본인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건 헌법 제3조 위반 사항 아니겠어요? 또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이고 6.25 전범 중에 한 명인 김원봉을 국군의 그런 원조다, 마침 뿌리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설하고, 그리고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김일성의 남침에 면죄부까지 줄 수 있는 공산주의로 이렇게 어느 정도 용인하는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비출 수 있는 이런 발언도 했었고 말이죠. 2020년 4월에는 제주도에서 남노동이 주도했던 무장폭동과 제주도민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뭐 통일을 미리 꿈꾸다가 고초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노당이 그동안에 그때 그 당시 추구했던 공산통일을 미화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지난 1월 26일 날 말이죠. 중국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니 어떻게 중공군 개입으로 우리가 북진 통일이 좌절되고 1.4.5때 이산가족의 비극이 생기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아주 그건 국가 반역적인 망언이 아니었나요? 그뿐입니까? 최근에 몇 가지만 보더라도 말이죠.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본인이 전향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조국 씨를 법무장관을 임명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도 하고 말이죠. 2019년 목숨 걸고 한국으로 탈출한 2명의 탈북어민을 갖다가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시키고, 전단지 못 보내게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어가 국제사회에 인권 탄압국으로 미치고, 그거 보내면 형사처벌하는 법까지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김일성 일가를 돕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지난 4년 동안. 지난번에 북한 지역으로 해상으로 이렇게 표류해간 해수부 공무원 그거 북한이 총으로 쏴가지고 소각시킨 이 사건을 가지고 마치 김정은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 그런 사례도 있어.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체성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인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또 생일이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상한 헌법성이 부족한 이상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것부터 해가지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문에 한국을 한반도 전체 유일한 합법정부를 인정했는데 이것도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 학자를 말이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지 않나. 제가 또 엊그제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적이 분명히 북한인데 남침 의혹을 전혀 삭제하거나 그런 의지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주적을 삭제하고 국방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것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 며칠 전에 북한이 하여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던 1발을 쐈는데 합참에서 지켜만 보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거 방향만 틀면 우리 국민들한테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자꾸 사상 논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념의 시대는 갔느니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사상론 중에 한 복판에 있으며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는 절체절명의 지금 체제전쟁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겠느냐, 망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파괴된 걸 보면은 그거는 너무 아니하니 소리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 행세를 하면서 자기들 희생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공과만 다 따먹고 있는, 원내도 그들만 들어가고 기득권을 가지고 옳은 소리 내고 투쟁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세력을 아직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거짓 보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그런 결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정권을 만든 일등공신이다 보니까 투쟁도 못하고 어영부영하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가끔 논평이나 한번 내면서 말이죠. 말만 하고 국민들의 뜻과 역사의 뜻을 못 받드는 이 야당 인사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파괴를 하는데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스스로들 반성들 하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파괴되는데도 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 해가지고 권력이나 나눠 먹으려고 이런 헛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역사의 철퇴 정도가 아니고 좌파부달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자유우파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처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인권 문제 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왔고, 또 미국의 국무부에서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내용이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있는데, 왜 우리 정부가 지난번 국방 외교장관 회담 2+2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고 남북 대화 문제로 그거를 자꾸 숨기고, 이번에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3년째 지금 좌파 정부에서 불참하는 이런 행태까지 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도 인권 탄압에 동조하는 국가로, 실질적으로 또 대북전단 금지법을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인권 문제까지 연계시키고, 조국이라든지 윤미향 씨 부패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영민주주의, 민주주의 퇴화 현상, 헌법 정신이 농단당하는 이런 광범위한 뜻까지 이렇게 담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처럼 임시 방편적으로 인권 문제를 요구하면서 뭘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가는 국제정치에 지금 큰 전환 과정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이번에 이제 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문제에서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 그래서 선거가 치른 그것까지 지금 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의 인권 침해까지 조목조목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부가 그런데도 계속 회피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그 대한반도 전문가들은 참 우리 저 양심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끄럽고 부도덕하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아직도 김정은이하고 이벤트는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이렇게 북한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인권 문제를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게 인권적으로 자유를 신장하면서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온 건 토대인데 이러면 안 된다. 여러 차례 지금 북한 인권재단 설립 문제도 5년째 표류 중인데 이 문제도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좀 무시하고 있고, 유엔의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계속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여러 가지 잘못하는 거를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는데도 못 들은 체하고, 무슨 대북 협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하면 대북 협상이 깨지고 있다고 말이죠. 이 소극적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 그러면서도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아니 등장 미쳐짓더라고. 당장 우리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 우리 동포들인 북한의 인권 문제도 외면하면서 미얀마의 군부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말이죠. 노예나 다름없이 지금 탄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정부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냐, 반역사적이냐.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탈미 친중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중국의 신장과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콩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도 우리 정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얀마 군부 인권 탄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권 문제도 이렇게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 잠시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인권 문제에서 잠시 유보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지만, 미국이 전략상 그런 게 아니고 전술적으로 잠시 그랬지만 다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원칙적인 인권 문제를 이렇게 대리되게 되는데, 한미동맹을 복원하려면 이런 문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이 정부가? 이런 얘기도 못하면서. 무슨 노력을 했냐고 외교부 차관이 이런 막말을 했다는데, 아마 실소를 유엔에 그 듣는 사람들, 외교관들이 저놈들 미친놈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동맹국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죠.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하고 있는 한국. 언론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만, 취재하면서 이렇게 추측성 기사를 쓰는 것까지도 유죄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이렇게 삼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주요 관심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럼 이번에 이렇게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 또 알래스카를 가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왜 이렇게 말이죠, 정말로 심각하게 거론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하는지 말이에요.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 틀로서 인권을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하고 인권을 분리할 수 없다고요? 그것이 미국이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데, 미국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유엔의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는 방안까지 지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해부가 여의치 않으면은 특별 국제재판소를 세워서 국제적 차원의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미국이 지금 김정은 정권에 아주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정은이하고 연방제 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하고 인권 삼류국가로 대한민국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그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7개국과 일본까지 북한에는 아동을 포함해서 약 1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고문과 강제노동, 약식처형, 굶주림과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성명까지 좀 낸 상황을 미국이 얼마나 촘촘하게 지금 엮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정부가 인식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안 되는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태생한 배경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면은 이 정권이 안 되는 걸 압니다만, 그래도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본다.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도 미국에서 청문회를 곧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느라고 3월 달에도 아마 곧 아마 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은 계속 인권 무시국가로 이렇게 견제받을 거고, 이 정부는 이런 소리를 하면 그냥 꿀먹은 버머리처럼 이렇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있다. 북한이 독재 정권은 뭐 인권 문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 이러는데,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죠. 자국민의 밥도 굶주리면서 일제 나치가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탄압했더니 그런 10만 명이나 가둬놓고 그러는데, 그래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 그런 얘기 하면은 제대로 된 정권 같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정권인데 이거를 지금 감싸고 말이죠.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도 이웃사촌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 방조국이고, 또 대한민국 내 이런 인권에 상당히 지금 침해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오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다. 사실은 북한 핵 문제보다도 인권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아마 그래서 국무부가 이 문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고 협상의 카드로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알래스카에서 미국의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뭡니까 미국 중국 공산당의 안보실장 그런 직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하고 막 설전을 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결혼하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그러고, 뭐 미국의 흑인 문제도 결혼하고 그러는데, 중국 공산당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미국이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거기다 비유하겠어요. 아이고, 무자비한 전체주의 정권. 아무리 뭐 동양식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인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홍콩 이번에 탄압하는 거 보고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 지금 강제 이동시켜가지고 주민들 지금 통제하면서 살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뭐 중국하고 사대주의로 이렇게 하고 왕조 시대를 꾸려오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 참 인권 문제 가지고 미국을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미국이 이렇게 강한 원칙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와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정해놓은 국제 규범을 벗어나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억지를 부리는데, 지금 뭐 다른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다 미국과 손잡고, 왜냐하면 그게 옳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장하는 노선에 이렇게 손을 얹는데, 대한민국은 탈미 친중 종북이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 특히 그래서 미국과 지금 같은 목소리를 못 내고 성명서도 못 만들고 핑계나 대고 말이죠. 회담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뭐 내가 녹취록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뭐 안 봐도 뻔한 북한을 이렇게 옹호하는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화 상대가 아니란 걸 미국이 깨닫게 만들고 때만 기다리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강력하게 공조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 중에서 가장 약한 골이 눌러서 들어가는 데가 한반도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여기에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전략적 모호성 버리면 안 된다고. 한미동맹 핑계로 그동안에 중국하고 약속했던 거 그거 파기했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지 말이죠. 두고 보자고 엄포를 놓는. 이 정부가 다 만드는 건 군사적 주권행위까지 북한한테 포기하는 9.19 합의를 만들고 또 산불정책 중국 공산당한테 합의하면서
군사적 주권 포기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동맹파탄과 대한민국이 인권 3류 국가로 전략하고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이 나라의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전 세계에 알렸던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아주 수치스러운 정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정권이라고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내가 보기에. 이 주사파 정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정권이 망하지 않아야지 이 정권이 대한민국은 망해도 김정은과 편을 짜가지고 이 주사파 세력이 권좌를 놓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적 혁명을 이루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다룰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년에 정권 교체가 돼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났다.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나 미사일 등등 이런 거 미국에서 없애라는 그거보다도 인권 문제 거론하는 게 가장 아프고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와 있고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조에서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용어를 현실화하는 이런 아주 악수 외교에 악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북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지금 공동성명 내면서 반미 삼각연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일제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삼각연대에 대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이렇게 중간에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의 이익이 다 달아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얻을 국가의 안보 이익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까지 밑보여가지고 다 사장시키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미래의 그러한 사장된 국가 이익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이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국군 포럼 문제 또 처음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말이죠. 북한에 김정일이 만나고 김정은이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25 때 나라를 지키다가 납북돼가지고 거기서 5만 명이 지금 강제 노동수용소에 광산 이런 데서 말이죠. 그 자손들까지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 정부가 대한민국 세금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정부가 무슨 이유로 단복 대화를 위한 이유든 뭐든 이런 직무유기를 하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그래 국군 포로 인권 문제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처음으로 말이죠. 넣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 보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에 국군 포로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던데 그 당시 국군 포로하고 그 후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가 지금 3년 연속 북한과의 대화를 이유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불참해서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후손들이 말이죠.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고 국군 포로 5만 명뿐만 아니고 광산 노동 의무를 부여해서 석탄이나 납, 아연 등 광물 채굴을 강제하고 있다고까지 설명하고 있고 한국전쟁 이후 최소 5만 명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잔류한 사실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이인영 씨는 말이죠. 통일부 장관으로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니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하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사실이다 했는데, 그런 평화는, 이인영 씨가 얘기하는 평화는 굴종적인 평화고, 북한한테 빌어서 만드는 평화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반하게 하는 평화고, 북한한테 저자세로 욕먹으면서 비유 맞추면서 만드는 평화, 거짓 평화. 이게 주사파가 얘기하는 평화다. 평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옳은 신념과 가치를 가진 세력이 힘을 가지고 세력 균형을 만들었을 때 굳건한 적극적인 평화, 그리고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진정한 긍정적인 의미의 평화. 이거는 무슨 뭐 굴종적인 평화고,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말이죠. 잘못된 거 지적도 못하면서 잠시 유보하는 것밖에 안 돼. 이거를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예? 참 정말로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정말 통일부하고 국방부는 내가 항상 요즘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지키는 국민의 종복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종복인지 내가 분간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또 기사 나온 거면 서해 창린도에 북한이 방사포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2019년 김정은이가 직접 방문 사격 지시했던 곳이고, 그 서해 NLL 도사하고 해군 함정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데, 240mm 개량형 방사포 이걸 배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방사포 배치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로 한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이런 해석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창린도에 배치한 방사포는 65km까지 쏠 수 있다. 이거는 백령도와 연평도뿐만 아니라 NLL 주변을 지나는 해군 함정도 포격 범위에 든다. 이 방사포는 순간적으로 약 수십 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이고, 특히 이번에 개량형 방사포 240mm는 18발을 한꺼번에 쏘던 것보다도 더 나은 성능이 좋은 22발을 단번에 발사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창린도에 방사포 배치한 거를 우리 정부는,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무슨, 야 정말로 이게 무슨, 이건 9.19 군사합의를 무력한 거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저 모니터링하는 우리 우방국들은, 야 이거 대한민국이 동맹국으로 봐야 되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이런 정권을 4년 5년 허락하는데, 나라를 파괴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누구라고요? 사기 탄핵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영달을 깨하는 가짜 보수 세력,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가짜 보수 세력, 그리고 지금도 이 정권의 이런 엄청난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을 하면 벌써 끝났을 텐데 논평이나 몇 마디 내면서 이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가짜 보수 세력, 이들이 1등 공신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제사회에서 동맹국한테 실수를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이런 정책과 말을 해도 국회에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야당은 야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중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또 뭐 엄청나게 본인들이 투쟁하고 야당 역할에서 이긴 것처럼 착각할 텐데,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없이 그나마 있는 게 문재인 정권하고 대척점에서 야당이라고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거 가지고 또 오만해가지고 큰 권력 놓치고 이 나라 말아먹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본연의 이트로 돌아와야 될 겁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에요? 대법원에서 말이야, 저는
화부일치로 말이죠. 유죄를 선고한 한명숙 씨 뇌물 사건까지도 좀 뒤집으려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13명이 9억 원 중 3억 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이것까지 지금 뒤집어 보려고 다시 말이죠. 시도하다가 검찰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좀 약간 좀 차질이 있겠지만 이런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들이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런 걸로 이렇게 횡행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래서 우리 보수권에 참다운 보수가 돼서 이 정도 실정이 나오고 이 정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나라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면 벌써 야당다운 야당 의석 50석만 가진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도 이 정권을 끝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문제도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그 큰 소리 치고 잘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뭐 4월달이 다 돼가는데 원래 2분기 전체 접종 대상자가 1150만 2400명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매월 평균적으로 400만 명 가량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이제 이런 수치가 합리화되는데 이번 주에 나온 기사 보니까 백신 문제 가지고 뭐라 4월 중에 이제 이번 달은 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은 이날 공급된 이제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에 더해서 또 3월 말에 추가로 들어오는 25만 명분 코백스 퍼실리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 34만 5천 명분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총 84만 5천 명분이다. 근데 뭐 4월 22일 날 지금 기사를 보니까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70만 5천 명분의 운송이 한 번 더 개시되는데 4월 중 사용은 불가능하니까 아마 한 달 정도는 백신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분기 계획에 포함된 접종 대상 전체 인원이 약 805만 명분이라면 이건 70%밖에 해당이 안 된다. 나머지 345만 2,400명을 맞힐 백신은 공급 일정에 차질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백신 문제도 계속 통계가 지금 안 맞고 확보했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K방역을 대국민 쇼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런 지금 실행 과정에서 자꾸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04번째로 백신을 시작한 아프리카 수준의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라면서 말이에요. 104번째를 접종 시작하고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37번째로 꼴찌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8년 걸린다니까. 2분기 1150만 명에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확보한 백신은 805만 명분이니까 345만 명분은 또 거짓이 된 거예요. 통계상. 이런 것들이 야당이 이런 것들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밤새워서라도 상임위 열어서 따지고 추궁하고 잘못된 공직자들 책임 물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정권이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두리뭉실 넘어가고 그냥 국민들 눈소매 가면서 선거에 도움되는 거, 선거 직전에 돈 퍼주는 거, 복지예산 명목으로 말이죠. 재정 건성성을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나서가지고 서로 여야가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이 국회 통과하면은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200조 원.
이건 재정 건전성을 거의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국지 예산만 200조 원이 넘을 거래요. 기획재정부가 24일 날 답답하니까 그 보건복지 고용 예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분석했는데 2018년은 144조 7천억 원, 2019년도는 162조 2천억 원, 2020년도는 180조 5천억 원. 이제 올해 지금 거의 199조 7천억 원으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200조 원을 또 추가 경정 예산 하면 200조 원을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추경 이거만 통과되더라도 205조 7천억 원. 야, 참 그러니까 이게 통합재정수지 적자액이 89조 6천억 원에 달할 거라니까 이거는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다. 이런 거는 뭐 견제하는 세력도 없고 나몰 나라에 그냥 다 국민 세금으로 떼올 텐데 하면서 막 퍼주고 막 만들고 말이죠. 상임위에서 그냥 막 증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지금 48.2%로 적신호인데 내년에는 52.3%, 50%를 넘고 2023년에는 56.1%, 2024년에는 59.7%로 60%대까지 간다. 지금 올해 2차 추경이 편성되는 걸 반영하지 않아도 이렇다는 거고 또 뭐 전 국민 1호금 지급한다고 저 문재인 씨가 뭐 재보궐선거 끝나면 뭐 그리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야 그러면 그것까지 반영하면 말이죠. 올해 국가 채무가 막 1,000조 원을 넘어서고 2024년 정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60%를 넘으면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파괴된다. 그리고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면서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수치로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이 정치 집단은 듣질 않습니다. 당장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국민의 표심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매표행위에 가까운 선심성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도 앞장가야 되고 아무도 견제하지 않아요. 남돈이에요. 남돈. 국가 돈은. 그런 걸 견제하고 잘 아끼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는 안 하고 헛짓거리들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국정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국정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파탄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역사를 파탄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가 이들을 견제하고 누가 이들의 다음에 역사에 큰 책임을 물을 거예요. 법과 태도를 내서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잘못 뽑은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뽑았냐고. 그건 국민의 책임 아닙니까? 몰랐다고요? 몰랐으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놈들이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따지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당장 뭐 이득된다고 찍고 지역감정으로 찍고 사돈의 8천이라고 찍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들은 가려내고 사기꾼들 가려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민복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질 못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총체적인 체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패하고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나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다. 한 가지도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적 개념을 가지고 장난을 하니까 군인들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도 모를 거야. 일본하고 싸운다고 생각할 거예요. 관제 반일 민족주의하니까. 응?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은 이 정권이 하는 대로 뭐 몇 년만 더 가면 주적이 아닐 거야 아마 앞으로.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뺐는데 주적이라고 하겠어요? 주적이 없는데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됩니까? 정신이 썩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그 미국 동맹국가들은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거의 보게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딴소리하고 손가락 동맹국들은 저쪽 서쪽 하늘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동쪽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이런 짓거리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권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아이고, 국가인권의 최영애는 최근에 말이죠. 유엔의 권고라고 말이죠.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둔갑시켜가지고 국민 사기를 치지 않나? 어? 야, 이거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국민들의 품격과 국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저도 이거 정말 원외 정당을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함께 같은 투쟁을 하면서 이 시국을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막 전개가 되니까 비판하는 것도 힘이 딸리고 지칩니다. 하나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 야당이라도 이걸 받고 옳은 소리라고 해서 같이 투쟁해야 될 텐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한민국 파괴하는 1등 공신이 가짜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나마 제도권 당이라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서울시장에서 지지를 많이 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걸 알고 거듭나고 반성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퇴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과 비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제가 느끼기에는 가짜 보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세력이다 보니까 권력이나 나눠먹고 헌법 개정에서 장난을 치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내 눈에도 읽혀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정통 보수는 헐 자리를 잃고 이 나라는 삼류국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